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원 투표는 오늘 금요일부터니까 사실상 며칠 남지도 않았죠. 하지만 상호 비방전에 급기야 지지자들 사이 몸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승자 없는 전당대회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렇게 진흙탕이 돼가는 전당대회로 여념이 없고 또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22대 국회는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류고 정치는 사류라고 했던 40년 전 한 기업인의 말이 지금도 유효한 건지 잠시 뒤 전직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에 폭우를 쏟은 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밤부터 중부지방에 최고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지지자 간 폭력 사태에 이어 댓글팀 공방으로 확전하는 가운데 3차 TV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후보 간 네거티브전이 가열되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세중에 피격으로 부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귀에 붕대를 감은 채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보수파 부통령 후보도 전격 지명했습니다. 사직 마감 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미미해 10,000명에 달하는 무더기 사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확정될 사직 규모를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청년들이 체험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년에 육박해 역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꺾이면서 청년 취업 분야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내줬습니다. 봉선화, 연정 등의 히트곡으로 1990년대 트로트 명맥을 지킨 가수 현철이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선후배 가수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해안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은 정체전선이 중부로 올라왔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극한 호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밤 호우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김민경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쏟는 남색의 강한 비구름.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 전남 남해안을 지나며 전남 진도 의심면에 시간당 103.5mm, 고흥에 85.5mm 등 전남 곳곳에 물폭탄을 쏟았습니다. 남쪽 뜨거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강하게 부딪힌 것이 원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북상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새벽 시간 전남 남해안에 비구름이 수직으로 높고 강하게 발달해 이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낮에는 경남으로 국지성 폭우가 이동했습니다. 경남 남해에 시간당 80.5mm, 통영 욕지도에도 시간당 79.5mm의 장대비가 내리며 호우 경보와 산사태 경보가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정체전선이 이번에는 중부지방으로 북상합니다.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며 정체전선을 끌어올린 건데 두 번의 고비가 예고됐습니다. 17일 새벽과 아침에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또다시 17일 밤부터 18일 아침 사이에 MT의 북상과 건조역의 남하로 정체전선이 압축이 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강한 강수가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7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비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 집중되는 만큼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사전에 대피로를 확인한 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수신되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지금은 충청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세찬 장맛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먼저 지금 충청 어느 쪽에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까? 네, 세종과 서천 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구름이 충청과 경기 남부 쪽에 머물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충청 지역에 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이 지역은 산사태 위험성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보 상황을 보시면 지금 논산과 계룡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새벽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도 호우특보가 확대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의 경우 시간당 강우량이 30에서 60mm가 되겠고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시간당 7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내륙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경보 수준이 상향됐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긴급 문자와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요. 하천이나 지하차도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침수에 대비해서 배수로와 우수관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앞서 전남 진도에는 지난 밤 사이 1시간에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주택과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많은 비로 불어난 하천의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소방대원이 기중기 줄을 타고 손전등을 비추며 인명수색을 벌입니다. 밤사이 폭우에 하천 옆에 세워진 중장비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그게 시원했는데 비가 많이 오게 어쩌게 비가 많이 와서 굽고 내려보니까 자갈 굽고 내려보니까 굴러 내려버렸어요. 무지하게 많이 와서 몇 밀리인지는 모르겠어. 우리 집도 침수 잡았어요. 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덮치면서 마을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파손되고 집 담벼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다 파여버렸잖아요. 전답으로 해갖고 아수콘이라는 거 더러 포장한 게 여기 지금 이 밭자리로 싹 쏠려버렸어요. 장비를 좀 걷어내긴 했는데 피해들 농민들도 어르신들도 좀 피해도 좀 막심하고. 진도와 완도 등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많게는 170mm에 가까운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무인 관측 지점인 진도은 의신면엔 1시간에 무려 103.5mm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위가 낮았던 이곳 하천도 물이 급격히 불어났는데요. 최근 잦은 비에 지방까지 약해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려와 온통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집중호우에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농경지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집 예순여 채도 침수되면서 60여 명이 일시 대피하고 구조도 잇따랐습니다. 산사태에 대비해 취약지 주민 80여 명은 미리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노선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장마전선 북상으로 수도권 등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대응 태세 강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고 이번 호우가 수도권 도심의 저지대 침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기상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산비탈과 저지대, 반지하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 가운데 특히 피해가 심한 경북과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 15개 시군구에 재난구호 사업비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 장비 임차, 또 구호 물품과 편의시설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안부는 이번에 결정된 지역 외에도 요청이 있으면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세중 피격으로 부상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깜짝 등장했습니다. 다친 귀에 거즈를 대고 나타난 트럼프는 벅찬 표정으로 지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알이 스쳐간 오른쪽 귀에 거즈를 대고 연단에 오르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And I had to start again, just my children and my wife. 자신의 유세 현장마다 흘러나왔던 음악을 배경으로 지난 13일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 특유의 과장된 표정이나 몸짓은 보이지 않았고 대체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원들도 전당대회 첫날부터 트럼프가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환호했습니다. Very emotional. Very emotional. So I believe it's very historic in that. To see him standing there with J.D. Vance, I think it hopefully gives hope to people that he is the right person to do the job for America. 밀워키 도착 당시처럼 주먹을 불끈 쥐며 당원들 지지에 화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부부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벤스 상원의원, 방송인과 모델 등이 함께했습니다. My message to you tonight comes from a humble place. The left told me to hate Trump, and even worse, to hate the other side, the people who support him. When you cut through the lies, you realize the truth. American families were better when Donald Trump was president.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행사장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서 통합의 메시지와 함께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으로 경호 실패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엔 범행 26분 전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은 범행 전날 집 근처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기 26분 전에도 범행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츠버그 지역 언론은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당일 오후 5시 45분 지붕 위에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신고한 구조대원이 사진까지 촬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총격범인 크룩스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MBC 방송은 크룩스가 올라간 건물 지붕을 비밀 경호국이 사전에 취약 장소로 분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경찰 등의 책임을 맡겼고 결국 누구도 지붕에 올라가는 걸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세장 주변엔 비밀 경호국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12명의 경찰관과 보안관이 배치됐습니다. I would have expected that local law enforcement at the direction of the Secret Service would have been positioned on those rooftops. You allocate one to more likely 2 to 3. 비밀 경호국이 소속된 국토안보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경호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One that will examine the Secret Services and other law enforcement action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shooting. 크룩스는 범행 전날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의 사격장을 찾아 사격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격장의 규모는 183m로 실제 저격한 거리인 130m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일 아침엔 동네 매장 2군데를 돌며 총알 50발과 사다리 등을 구매했습니다. 또 유세장 밖에 주차한 차량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뒤 자신이 원격 기폭 장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범행 동기를 추정할 만한 구체적 단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장 피격 사건에 가려져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사퇴 요구는 잦아들었지만 물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진을 설득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 사안을 잘 아는 민주당 소식통들을 인용해 민주당 내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정치 전략가로 알려진 스탠리 그린버그의 메모 회람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그린버그는 자체 여론조사 관련 메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며 이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견해를 담았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경로당 회원들이 초복을 맞아 식사한 뒤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식중독인 줄 알았지만 피해자 몸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로 구급대원이 들어갑니다. 이내 들것에 환자를 태우고 다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경로당 회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경로당 회원 40여 명이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었고 1시간쯤 지난 뒤 노인복지센터에서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저쪽 봐서 뭐 야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나가고 물이 막 방에 막 묽은 걸 막 다 뱉어놓고 비계가 다 젖고 근데 이 차를 만지기 얼음차이더라. 식사 후였던 만큼 식중독 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식탁에 앉은 다른 사람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2명이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이라는 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의 위세척액을 분석해보니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위세척물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이 됐어요. 병원에서 국가에서 의뢰해가지고 나온 결과고 수사를 조금씩 이제 확대해가지고 여러 분야별로 이제 수사를 해야죠. 60에서 70대 여성인 피해자들은 현재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고 경로당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직원 실수로 미처 돌려주지 못한 채 현재까지 쓰지 않고 보관하게 됐다며 꼬리 자르기식 해명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최재형 목사가 가방을 건네고 돌아간 당일 김 여사가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한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알려지며 꼬리 자르기란 정치권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가방을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최 목사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내가 받을 생각이 있었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만져봤을 텐데 만져보지도 않았다. 지문도 안 나올 거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인 만큼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가 없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 행정관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았지만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가방 수수 영상 공개가 예고되고 언론 요청을 받아 소재를 파악해보니 가방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창고에서 발견됐고 이후 대통령실 판단을 거쳐 현재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관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내버려뒀다는 가방이 관저에서 발견된 점이나 유 행정관이 큰 실수를 하고도 지금까지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다는 점 등 의문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공문을 보내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받아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이 맞는지 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전체 8.4%에 그쳤습니다. 사직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병원 측 연락에도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사직 처리 마감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1,155명.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주말 사이 고작 44명 늘어 전체 출근율은 8.4%에 그쳤습니다. 수련 병원들은 복귀와 사직 의사를 묻기 위해 연락하고 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복귀를 하겠다고 의견 내는 그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귀보다는 이제 사직을 할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더라도 9월 달에 수련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병원들은 끝내 전공의들이 의사 표현을 안 한다면 일괄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반대 등 내부 반발 속에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면 내년 3월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직 처리 시점을 넘겨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내일까지 판단을 유보한 병원도 여럿입니다. 정확한 복귀율은 내일 나오겠지만 예상대로 높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복귀보다는 사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복지부는 사직 규모를 보고 또 다른 가시적인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시한 특례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들을 유인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 특히 댓글팀 의혹이 오늘도 화두였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론조정팀과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당도 당장 한동훈 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해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한 후보가 대표로 된다가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장해찬 씨인가요? 그분이 주장하고 예. 그다음에 양문석이라는 민주당의 의원이 이상하게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어요. 민주당은 드루킹 돌려서 처벌받은 정당이에요. 네. 그러면 저 댓글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제가 시켰다는 건가요? 그런 말도 못 하던데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럼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드루킹 돌렸다는 거예요? 자, 마치 7월 23일 이후는 없다는 듯 후보 간 공방이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댓글팀 의혹을 드루킹 사건에 빗대서 공세를 취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런 입장이죠. 네. 장해찬 전 최고가 분노의 좀 화살을 이제 쏘면서 이제 네. 댓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것이 이제 문제가 과거의 김경수 드루킹과 같은 어떤 사안이 되기 위해서는 예. 몇 가지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드루킹처럼 이제 매크로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계적 예.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 예.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공무원 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개입됐느냐 여부. 혹은 또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완전 조직적으로 됐느냐 여부. 예.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불법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발적인 어떤 지지자들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굉장히 좀 차츰차츰 팬덤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당의 어떤 뭐 정치인보다도 장관 시절부터 형성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또 말씀하신 것도 지금 이제 막판에 와서 예. 좀 강하게 좀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지지자들이 단 댓글하고 이게 조직적으로 단 댓글하고 이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양문석 예. 의원이 뭐 지금 뭐 몇 개 계정에 뭐 몇 개가 있다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어떤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양문석 의원이 뭐 했던 것들 다 합치더라도 뭐 2, 3만 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만 개 중에 502개가 이제 똑같았다는 뭐 그렇게 얘기를 뭐 하죠. 그래서 이걸 뭐 기계식으로 돌린 것 같지는 않고 한데 뭐 이런 것은 한번 아주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조사는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뭐라도 하나 걸릴 거라는 생각으로 뭐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얘기하셔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뭐 오늘 보면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면서 이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사를 촉구한다 이 정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특검까지 얘기했죠.
예, 지금 네. 여론조성팀에 대한 불법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고 사과를 할 것이냐, 그 5개의 문자를 한동훈 후보 측에 보낸 것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는 나는 댓글 부대한 적 없다라고 했고, 예. 그러면서 또 장현찬 씨가 오히려 댓글 여론조성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있었다. 예. 그리고 일부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 아마 그래서 장관 재임 시절에 뭔가 특수 활동비나 아니면 개인의 사설 뭔가 팀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그런데 착취되거나 이용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히 사안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양문석 의원실에서 드러낸 거는 24개의 계정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계정에서 1만 8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지지자에 과연 자발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여러 계정들의 내용이 방향성이 비슷하고 댓글이 분, 초 단위로 이렇게 수시로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일부는 계정이 삭제되거나 과거 댓글은 삭제를 하면서 증거 인멸의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자발적으로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의도적으로 된 것이라면 예. 뭔가 업무 방해 행위 같은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 예. 기간 동안에 한동훈 띄우기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었는지 사실은 장해찬 씨가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드러내면 될 상황인데 과연 예. 그것이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추가로 폭로할지 안 할지가 또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지금 이 댓글팀 의혹이 어디까지 과연 번질까도 관심인데 지금 두 분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제 이거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댓글팀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양문석 의원이 의심 계정 발견했다고 그랬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특검 얘기까지 이제 했단 말이죠. 이게 어디까지 번질까요? 그래서 일단 그 분명한 거는 김건희 여사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댓글팀이 없다. 본인이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제 선을 이제 그으셨죠. 네.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댓글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장해찬 최고가 뭐 더 이야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뭐 드러난 것은 이제 본인이 지난번 그 공천 이후에 네. 어떤 상당히 좀 섭섭한 감 앤드 또 지금 이제 또 지금 그 지금 당권 그 당대표 선거하는 어떤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장희천 최고는 좀 굉장히 좀 뭐 친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희찬 최고가 한 말이 상당히 좀 신뢰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이 직접 플레이어로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했으니까요. 뭐 팀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루킹 과거 김경수의 드루킹과 같은 그런 어떤 사항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만 봐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성팀하고 댓글팀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오늘 이 장해찬 전 최고 얘기를 하면서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장해찬 전 최고의 이제 반응도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게 된 사안에는 한동훈 후보의 성격은 모든 일에 공격이 들어오면 따박따박 그것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장해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했을 때 아무런 대꾸를 하거나 아니면 명백한 뭔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가 예. 오늘에서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대응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정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수사와 조사가 되지 않으면 뭐 아까 매크로는 아닐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정황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고 이준석 당 대표 시절에도 대선 때 그런 것들이 가동됐다는 정황을 본인도 들은 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이게 전당대회 때의 경선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수사 조사로서 밝혀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치지 않을 것, 7월 23일 날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예,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이런 조작에 기만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에 있어서는 꼭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예. 여론 조성이요. 여론 조성. 조성.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댓글팀 의혹 또 나오고 공방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는 정말 볼썽사나운 그 장면들이 펼쳐졌었죠. 후보들 비방전이 과열되면서 지지자들의 감정 싸움도 상당히 이제 격해졌고 서로 충돌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시작, 한동훈 당대표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천안에서 그 에너지를 다 같이 집어넣고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부정과 행정 의견과 치열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입니다. 이견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정당이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아니 그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예,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지금 저런 글자들도 나오고 여러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지지자들 간에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연설의 직후에는 주먹 다짐까지 지금 벌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사실은 치열했지만 저는 민주정당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전당대회에서 하는 이런 어떤 경선 과정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저런 어떤 폭력적인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어떤 추태죠. 저희가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피격으로 전 세계가 놀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또 아베 전 수상도 암살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 배현진 의원 어떤 정치 폭력의 어떤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심지어 전당대회에서 같은 어떤 지지자들끼리 저렇게 폭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당 선관위에서도 각 캠프에 이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저를 보는 것은 저분들이 주먹 다짐을 한 저분들이 보면은 평범한 어떤 지지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또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어떤 유튜브의 어떤 조회수라든지 이런 걸 좀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또 목적이 아니었나, 악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재앙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사건에서도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그 유튜브 계정을 유튜브에서 폐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엄격하게 좀 하고 유튜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엄격하게 좀 심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었죠. 이게 증오 정치라고 하면 진짜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았고,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피격을 당했습니다만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그런 경우 미국 얘기인 줄 알았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는 많은 분들이 상상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동물 국회라는 비판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난투극은 있었지만 그거조차도 최근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당대회에서 서로의 이런 난투극을 보이는 것 자체가 뭔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긴 한데요. 그만큼 후보들 간의 캠프들 간의 지지자들의 갈등이 이제는 정말 증오
까지도 갔기 때문에 또 자극적인 이런 현상까지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 이날에 이 문제가 됐던 유튜버는 네.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언론사 카메라 주변에 있다가 배신자라고 크게 외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뭔가 조회수를 올리는 방식으로의 그런 강한 메시지를 이번 전당대회 때 했던 약간의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전당대회나 이런 큰 뭔가 당에서 행사를 할 때 항상 언론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유튜버들의 출입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정치에 있어서 그런 현장을 라이브로 중계하는 유튜버들의 역할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디까지 존중해 주어야 되는가. 네. 다만 그럴 때 현장에서의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항상 당 차원에서의 고민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오늘은 또 이제 난장판 다음 날이었는데 서로 이제 내탈 공방하고 자기네들의 이제 지지자들을 이제 감싸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해가지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당 선관위에서 네. 또 개입을 했습니다. 이게 재발 방지 차원의 이제 공문을 또 보냈는데 네.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차 경고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당 선관위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두 차례 이제 걸쳐서 이제 예.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당 선관위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뭐 수사권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그런 좀 의미가 있고 단지 좀 이게 좀 심하게 대해서 이제 경고가 몇 차례 누적이 되면 예. 선거 어떤 후보를 박탈한다든지 뭐 예. 그런 어떤 권한 내지는 조치를 선관위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까지 어떤 드러난 이런 문제점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후보 박탈한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제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뭐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어떤 좀 뭐 선언적인 그런 좀 의미에 좀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좀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예. 캠프에서도 이제 좀 진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각 캠프에 있던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유튜브라든지 아주 일부 극렬 어떤 지지층의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 경우는 예. 사실상 통제하기가 또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 얘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한테 이제 몰아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표 전에 단일화는 일단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예, 실제로 전당대회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1등과 2등의 접점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면 단일화에서 정말 결선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이슈들을 보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들이 효과가 없고 네. 오히려 1등 굳히기를 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2등과 3등이 과연 단일화를 해서 결선을 갈 수 있겠느냐. 2+3등의 지지율이 과연 한동훈을 제칠 수 있겠느냐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양쪽 측면 다 후보가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뭐 투표 이전에는 단일화를 하기는 그렇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당대회는 일주일 남았지만 당원 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예.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이제 앞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희룡 후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TV 토론이라든지 또 각 지역 유세를 하면서 네. 나경원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빨리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 측에서도 지금 현재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진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 측에 네. 나를 도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미 이제 시간상으로는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가는 것 같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네. 결선 투표에서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네. 이런 어떤 마지막 어떤 역전성의 어떤 노려볼 만한 그런 어떤 시점인데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정치인으로 봐서는 2위, 3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네. 결선 투표로 못 가시는 한 분은 네.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과열 양상에서 2위도 못한다? 4명 나왔는데 2위도 못한다면은 정말 저
정말 나경원 후보라든가 원희룡 후보는 얼마나 정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2위도 못할 경우에는 정말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오래된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정도의 존재감뿐이냐에 대한 이번에 타격은 클 거라고 보이고요.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다음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3위를 하는 분 그리고 2위를 하더라도 결선을 못 간다고 했을 때는 네. 결선이 불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나머지 2명의 후보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절박하게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격한 싸움들이나 갈등들도 계속 네.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지금 어제 얘기하기로 투표율도 65%, 그리고 본인한테 쏟아지는 것도 65%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는 안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한동훈 후보의 뭐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은 결국 이제 국민의힘 지층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거든요. 네. 당원들을 대상하는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없을 뿐 아니라 당원 단계도 위반되는 것이죠. 국민의힘 지층과 당원은 완전히 다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왜냐하면 당원들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이 당에 몸을 담으면서 정치적 소신도 또렷하고, 그리고 예. 정치 내지는 관련된 어떤 지지 후보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 어떤 국민들과 당원은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 예. 당시 이준석, 나경원 그 후보들이 나왔을 때 일주일 전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24% 앞섰는데 24% 포인트? 예. 예. 앞섰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당원을 대상으로는 나경원 당시 후보가 4%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7대 3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서 이준석 대표가 많이 이겨서 겨우 이겼지,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은 완전히 다르더라.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봤고, 물론 예. 그때 상황하고 또 지금 상황하고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만큼 당원에서 저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 의원님 말씀 듣고 실제로 저희도 넘어가죠. 처음에는 판단할 때 아무래도 조직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연륜 있는 정치인들이 치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당대회 여러 가지 그런 공격 포인트들을 보면서 예. 1등 굳히기에 이미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조직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들의 효과보다는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워낙 떨어지니 이런 부분과 차별화하면서 다음 정권을 준비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동훈이 결선을 안 가고도 후보로서는 1차에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측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여기까지이고요. 자, 이제 막 본격화된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종부세 그리고 금투세, 이게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김두관 두 후보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종부세 문제는 일단 저는 이게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이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도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를 완화하려는,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거든요. 지금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세제 정책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출마 선언하면서 먹사니즘을 얘기했었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종부세,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었고요. 김동완 후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당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바뀌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예, 우선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생을 얘기하는 실질적인 정책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까 금투세와 종부세 이야기할 때 양쪽에 서 있던 최고위원 후보 두 분이 한 분은 김민석 의원 영등포 시고요. 전현희 의원은 또 성동구입니다. 예. 다들 집값이 올라가 있고 한강벨트에 있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인데 아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할 때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공교롭게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도 서울의 그런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종부세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크다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표심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선진적인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당연히 우리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조세에 대한 완화 저항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당대회에서의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김두관 후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전선을 형성하면서 본인이 예. 두 번째 후보로서의 차별화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얘기 한 번 했다가 종부세 완화 얘기했다가 많이 당내에서 저항을 많이 받았었죠. 집중포화 받았죠. 예, 예.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좀 다음 대권을 염두에 두고 좀 중도층에 좀 확장하려고 표심에 하는 대해서 거 아니냐? 상당히 좀 우클릭하는 어떤 뭐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종부세 문제는 김두관 그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지금 민주당으로 봐서는 연역이 있는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종부세 시작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부동산 값이 특히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를 때 정부에서 이제 재산세율을 올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세로 중앙에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국세로 이제 종부세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징벌적 어떤 부유세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종부세가 만들어졌죠. 참여정부 때. 그러면서 물론 뭐 한 번은 또 위헌 결정도 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그 재산 가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아주 극소수만 됐는데 그 대상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그 과표를 굉장히 현실화해서 이제 12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상자가 한 49만 명, 5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것은 어떤 부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징벌적 과세라는 이런 어떤 항상 좀 논쟁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문제 제기를 했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상당히 조금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고 금투세, 금융투자소비세는 이게 문재인 전 정부에서 시작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바꾸기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 예, 내부에서도 아마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금투세 관련된 법안 21대에서도 발의가 됐었는데요. 결국엔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냈던 거에 대한 못내 아쉬운 마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도 수권 정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금 더 외연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또 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진일보한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이미 양극화가 심한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아닌 뭔가 상위 5%를 위한 대책이 아니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세금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대안적으로 마련해서 지역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이런 현명한 대안들이 같이 가면서 풀지 않으면 단순히 이런 뭔가 세제 완화에 대한 부분만 간다면은 내부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7월 16일이고요. 이게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개원식이 7월 16일 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서 역대 최고로 늦는 개원식이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개원식 없이 그냥 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1대 최악의 국회를 경험하셨던 두 분 모시기에 요거에 대한 말씀 한 번씩 듣고서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요거 21대. 예, 21대 때 이제 7월 16일 날 한 것은 이제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다 장악한 가운데서 결국 이제 저희 당이 이제 들어가면서 7월 17일 이제 재연절 앞두고는 이제 개원식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벌써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또 76주년 재연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21대보다 더 지금 악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도 그 법사위라든지 또 그 운영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행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위헌적 그리고 위협적 소지가 다분히 많은 대통령 어떤 탄핵 소추 관련된 어떤 청문회라든지 또 지금 그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각종 회의에 뭐 정인 채택 이런 걸 일방 그냥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원식이 무한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이제 또 가장 핵심적인 건 개원식은 상징적인 여야 어떤 합의의 산물이지만 그러나 개원식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가 헌법상 반드시 국회 의원들이 하도록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조차도 이제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제 22대 의원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이제 선서를 하고 특히 헌법 앞에 어떤 자세로 앞으로 임할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쨌든 하나의 이벤트긴 하지만은 어떤 마음가짐을 다진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선서는 이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인가요? 네. 아하, 그렇군요. 네, 신 의원님. 그러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법사위가 열려서 이제 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한 그런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 과방에서는 이진수 그 방통위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으로 또 공방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민주당이 과방위, 법사위 이렇게 필요한 법안 소위에 또는 그 상임위에 그런 위원장이 되면서 지금 21대 여자 말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국회가 하고 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가져갔으면은 계속해서 상임위를 안 여는 방식으로 22대도 식물 국회가 될 수 있었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런 갈등이 고조되는 딜레마에 대해서 여야가 원내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리고 의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22대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비판에서 면하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신현영 전직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2%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2.5%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과 동일한 3.2%를 유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가 7월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5%로 지난 4월 2.3%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2.2%에서 2.3%로 올린 뒤 4월엔 전망치를 유지하다 석 달 만에 다시 올린 겁니다. 정부는 1분기 GDP 성장률 수치가 시장 전망보다 높았던 점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IMF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한국은행은 2.5%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MF는 내년엔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4월과 비교해 0.1%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 4월과 동일한 3.2%로 전망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은 1분기 실적을 반영해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2.6%를 예측했습니다. 유로존은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실질 임금 상승 등으로 0.1%포인트 상향된 0.9%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중국은 민간 소비가 반등하고 견조한 수출 영향으로 5.0%를 전망한 반면 일본은 일부 자동차 업체 생산 차질 등으로 0.7%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존 전망인 3.2%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는 상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금리 지속,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등은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청년들이 졸업한 뒤에 첫 직장을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에 육박해 역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임금과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에 공무원보다 일반 기업체 선호도가 처음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기준 15살 이상 29살 이하 청년이 임금 근로자로 처음 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1개월 늘어나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길었습니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2.8개월 늘어서 1년하고도 5.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청년들의 진학 준비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력을 쌓은 이후에야 이제 신입으로 정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정말 신입사원을 뽑는 시기가 신입을 뽑는 그 공채 시장이 맞나? 라는 거에 대한 좀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최종학교 졸업자 가운데 미취업자는 129만 명,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2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미취업 기간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경우가 4명 중 1명에 이른 것도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5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준비 분야를 보면 일반 기업체 비중이 올라간 반면에 일반직 공무원 비중이 6%포인트 넘게 떨어져 기업체 선호도가 처음으로 공무원을 넘어섰습니다. 18년 전만 해도 공무원 준비 비중은 40%가 넘었습니다. 개인이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안정적인 삶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해요. 취업해도 청년들은 고용시장을 계속 떠돕니다.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7.2개월로 2년이 안 됩니다. 전일제 근로가 74.1%로 감소한 반면에 시간제는 23.4%로 2%포인트 늘어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호우특보가 발효됐던 경남 곳곳에서는 소방당국의 출동이 잇따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오후 5시 기준으로 안전조치가 22건이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쯤 통영시 산양읍 사찰 인근 도로에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낮 1시에는 남해군 남해읍 남해공용터미널 인근 지하차도에 물이 차올라 소방당국이 물 11톤가량을 퍼냈습니다. 충남 청양과 보령, 부여, 서천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 8시 20분을 기준으로 논산과 계룡에도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등 충남 6곳과 전북 군산, 완주, 익산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충남 청양과 공주, 서천 등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기 북부에 시간당 7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충청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쓰레기 수백 톤이 강을 따라 내려와서 서해로 밀려들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 수거 작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계속된 비로 더 많은 쓰레기가 밀려들 거란 전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해변이 각종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와 풀들 사이로 음료수 캔과 화장품 통이 뒤엉켜 있습니다. 충북 지역 전화번호인 0432 찍힌 플라스틱 상자와 농약 병까지 발견됩니다. 많은 비로 금강을 따라 떠내려온 장마 쓰레기가 금강 하구뚝 수문이 열리면서 서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분 같은 일반 생활 쓰레기부터 안전모 그리고 건설 자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변 한쪽에는 치워진 쓰레기 더미가 성인 키 높이만큼 쌓였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치워보지만 갯벌과 뒤섞인 쓰레기들은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다양한 그 생활 쓰레기가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운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는 이 갈대가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좀 썩고. 어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어선 스크루에 감기면 조업을 나갈 수 없기 때문인데 양식장 어민들은 이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양식장이거든요. 동주거고 가물하고 양식장인데 이 쓰레기가 여기 밀리면은 나가들 안 해요. 나가들 않고 여기 파묻힙니다. 서천구는 지금까지 400톤 넘는 쓰레기가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 정도인 100여 톤을 치웠지만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예산 확보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저희 군에서 17억 확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그 예비비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고 신청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또다시 몰려든 장마 쓰레기의 습격에 해변은 몸살을 앓고 있고 어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8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도 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또 다른 협박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혁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제혁은 지난 2022년 한 여성이 택배 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온라인상의 글을 보고 이 여성과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제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구제혁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이 추가로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만 8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구제혁 관련 재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는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구제혁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쯔양 측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를 전달하고 수사에 철저히 협조할 테니 대한민국 최고학부 카르텔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길. 사실 저희가 고소에 이르렀던 것은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도 가지고 있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증거로 이걸 소명을 하려고 합니다. 쯔양 측은 카라큘라 등 다른 사이버 레커들에 대해서도 고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에 대한 과잉 경호 논란에 빚은 경호원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작소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오늘 인천공항에서 변 씨를 경호한 사설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CCTV 등을 분석해 경호원들이 탑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양과 B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저녁 7시 반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노부부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무려 60m가 넘는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 청소년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뛰어내리겠다면서 울먹였는데 3시간 가까운 경찰의 설득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24층 난간. 지상에서 60m가 훌쩍 넘는 아찔한 높이인데 남녀 사복 경찰 2명이 난간 기둥을 잡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왼편 좁은 공간에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왜소한 10대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까마득한 아래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가 설치됐습니다. 소년은 당장이라도 뛰어내리겠다며 울먹이는 상황. 누구보다 마음이 바쁜 경찰들이지만 행동은 더없이 침착했습니다. 먼저 형과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대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물이나 사이다를 주면서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면서 소년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럴 때마다 형과 누나가 된 경찰들은 고맙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은 지 3시간. 소년은 경찰들의 손을 맞잡았고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한 이들은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위기협상 전문 요원들.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교육을 받아오다가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됐던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는 자신의 발언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토론 도중에 한 거짓말들을 생각해보라면서 선동적인 발언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트럼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큰 논쟁을 불러온 이른바 관역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It was a mistake to use the word. I didn't say crosshairs. I meant bullseye. I meant focus on him. Focus on what he's doing. Focus on his policies. Focus on the number of lies he told in the debate. 지난달 TV 토론 참사 이후 재선 도전 하차 압박을 받던 와중에 자신이 아니라 상대 후보 공격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했던 발언.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이 발언이 트럼프 암살 시도를 유발했다는 공화당 측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역 발언은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어갔습니다. I'm not the guy that said I want to be a dictator on day one. I'm not the guy that refused to accep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m not the guy who said that won't accept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automatically. 또 공화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선동적인 수사를 일삼는 건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반박했습니다. How do you talk about the threat to democracy, which is real, when a president says things like he says? Do you just not say anything because it may incite somebody? Look, I've not engaged in that rhetoric.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전한 고령 우려에 대해 나는 트럼프보다 3살 더 많을 뿐이라며 인지력은 매우 좋고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일을 해냈다며 후보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유례를 찾기 힘든 거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돕는 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매달 4,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23억 원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유세 현장에서 총성이 울린 지 2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 트럼프 티셔츠가 인쇄됐습니다. 트럼프냐, 점잖은 트럼프냐, 누가 되든 똑같다면서도 미국 대선 판도에 중국 여론은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귀에서 피를 흘리며 주먹을 치켜든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뒤론 파란 하늘에 성조기가 펄럭입니다.
미국 동부 유세 현장에서 촬영된 피격 장면이 지구 반대편 중국 남부 티셔츠 공장에서 인쇄됩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판매되기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它一定是个爆款，不用预测，因为我觉得比那些所谓的明星要够，可能顶个100倍吧。 선전 증시에 상장된 한 IT 업체의 주가는 하루 상승폭 제한선인 10%까지 반짝 뛰었습니다. 업체 이름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뜻하는 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삼갔습니다. 中方已就此发布消息，对此我没有新的补充。 중국 관영 CCTV는 피격 당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암살 미수 사건으로 소개했습니다. 영문 선전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분열하면서 정치 폭력이 늘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홍콩 봉황위성 TV는 트럼프가 총격을 당했지만 쓰러진 건 바이든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국 때리기의 대명사로 통하는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에 현지 여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현지 시간 15일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UBS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듬해 중국 GDP 성장률은 2.5%포인트 깎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해결책의 하나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에 시범 배치돼 6개월 동안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하는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건강검진이나 범죄 이력 조회 등 검증을 거쳐서 선발됐습니다. 또 78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고요. 또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함께 일정 수준의 한국어 소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출산 예정인 서울 시민이고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나 다자녀, 맞벌이, 또 임신부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이용 시간은 8시간짜리 종일제 또는 4시간이나 6시간짜리 시간제로 나뉩니다.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용요금인데요. 최저임금과 4대 보험까지 고려하면 4시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119만 원, 그리고 8시간 종일제를 이용하면 월 200만 원 초반이 듭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0원으로 오르면 금액은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선 가사관리사 임금이 월 100만 원 정도인데요. 우리는 월 2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정책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 월급의 40% 정도가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어디까지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지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공고문에는 아이의 동거 가족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국내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창까지 받은 엘리트 출신으로 태영호 전 의원 이후 국내로 들어온 최고위급 탈북 외교관입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파나마 운하를 지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억류됐습니다. 쿠바에서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을 싣고 북한으로 향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겁니다. 당시 현지에 급파돼 교섭을 담당한 인물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리일귀였습니다. Estamos aquí para dar acceso consular a nuestro tripulante, más nada. 지난 2019년 다시 쿠바 대사관에 부임한 리 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월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수교를 공식 발표하기 석 달 전쯤입니다. 리 참사는 청천강호 사건 해결 공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창장도 받은 인물로 지난 2016년 태용호 당시 주영국 북한 공사 이후 탈북 외교관 가운데 직급이 가장 높습니다. 리 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상급 간부의 뇌물 요구와 당국의 지병 치료 거부 등을 망명 결심 배경으로 들며 북한 주민이 한국 국민보다 통일을 더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한성열 전 미국 담당 부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2019년 2월 미국 간첩 혐의로 총살됐고 리용호 전 외무상은 뇌물 사건에 연루돼 일가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스페인어와 프랑스에 대단히 능하고 아주 유능한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명했다는 소식이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알려지면 엄청난 큰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교관 탈북이 확인된 건 2019년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와 류현우 주 쿠웨이트 대사대리 이후 처음인데 지난해 엘리트 계층 탈북민은 10명 안팎으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이탈 주민의 개인 신상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착지원법상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국정원이 보호 여부를 결정해 별도의 정착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측에서 온 대북 전단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담화에서 남쪽 국경과 일부 중심지대에서 대형 풍선 29개가 또 발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봉선화 연정, 싫다 싫어 등으로 1980, 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가수 현철 씨가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가요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민요를 부르듯 편안하면서도 구성진 목소리. 1980, 90년대 트로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가수 현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달 전부터 폐렴을 앓다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2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연예계 인사들은 고인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눈물 지었습니다. 가수로서 산 이 세상, 이 인생이 너무너무 해피하다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가수할 거라고 막 얘기를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서 노래 올 줄 알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형님,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지금의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이 있게 만든 그런 큰 기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형님 노래 많이 잊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1966년에 데뷔했지만 무명 가수로 오랜 시간을 보낸 고 현철 씨.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봉선화 연정. 손대면 턱하고 싫다 싫어. 히트곡을 잇따라 내면서 늦깎이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1989년 KBS 가요대상에서 처음 대상을 받고 눈물을 펑펑 쏟았던 인터뷰는 두고두고 화제가 됐습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갔던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 명실상부 중년의 톱스타로 2000년대까지 활약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했고 2020년에는 뇌경색으로 투병하는 사실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각별한 사이였던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 송혜 선생이 2년 전 별세했을 때 조문을 가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린 고 현철 씨의 장례는 대한가수장으로 치러지고 18일 영결식이 열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고인은 발라드와 댄스 음악이 주류를 이루었던 90년대 대중음악계에서 트로트의 명맥을 지킨 가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트로트 열풍의 저변을 만든 가수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순표 기자입니다. 이틀 공연에 관객만 10만 명을 모은 대표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무대입니다. 하늘색 옷을 맞춰 입고 공연장을 가득 메운 중년의 팬들은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을 자랑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멋져요. 지금처럼 트로트 음악이 가요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던 때는 1970년에서 80년대입니다. 나훈아와 남진, 김수희 등 걸출한 스타들이 1세대 트로트 음악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발라드와 댄스 음악이 가요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트로트의 설 자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트로트를 지킨 가수가 바로 현철입니다.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으라이. 그 높은 데만 가면 자동으로 디비지. 특유의 꺾기 창법과 애절한 가사로 송대강과 태진아, 소론도와 함께 이른바 트로트 4대 천왕의 맏형으로서 90년대 트로트의 명맥을 지켰습니다. 2000년대 장윤정과 박현빈 등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최근 트로트 열풍이 다시 불어 새로운 트로트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현철 선배님이 한참 히트할 당시에는 정말 트로트가 조금 약간 애면시도 됐던 그때 시기였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가수왕 상도 타시고 활발히 활동을 하셔서 지금의 우리 후배들이 더 이렇게 쓸 자리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현철은 20년이 넘는 무명 생활 끝에 이름을 알려 어려운 시대를 거쳐 산업화를 이룬 당시 시대상과도 잘 어울리는 가수였습니다. 오랜 가수 생활에도 한 번도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은 철저한 자기관리로 요즘 연예계에 던지는 메시지도 작지 않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예고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과 참고인 70여 명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는데 여당은 국정마비 시도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는 19일부터 열기로 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정도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지려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 책임자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대로 하자며 증인 채택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20일 이내에 5만 명이 달성됐기 때문에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부시킨 게 아닙니다.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청원 사유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망신 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차라리 당당하게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탄핵의 목적이라면 굳이 우리가 시간을 써가면서 이런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 소추안 발의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장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방위원회 회의장에서도 연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MBC 간부였던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이유로 증인과 참고인 70여 명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방송인 김재동 씨,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여당은 이 후보자 흠집 내기가 마녀 사냥 수준에 이르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최소한 나올 컨택이나 접촉을 해보시고 했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말고 안 나오고 이런 식의 정인 채택이 되는 거는 야당은 이들을 하루에 다 부를 수 없다며 이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한 전례가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퇴장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는지 반문할 필요가 있는 데다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가운데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달 초 최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에 여러 현안이 맞물리면서 여야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협상은 결렬됐고 연금 개혁과 세제 개편 논의를 두고도 니탓 공방이 오갔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 10여일 만에 마주 앉게 된 여야 원내대표. 22대 국회 개원식과 7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시작부터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먼저 극한 대치로 민생 법안 논의는 뒷전인 국회 상황을 두고 우원식 의장의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해야 합니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모자라서 저는 직무유기다. 민주당은 여당의 비협조로 국회가 파행됐다며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고 국회에 돌아오겠다고 한 게 일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혹시 일을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우려합니다. 국민의힘은 원인 제공자는 야당이라며 협치 관행을 되살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에 힘만 믿고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임위 모습입니다. 1시간 반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여야는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문제와 연금개혁 논의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 대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선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문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자꾸 치고 빠지기식, 간보기식 변죽 울리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먼저 여당이 부자 감세가 아닌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도 지난 21대 국회 막판 윤석열 대통령이 무산시켰다며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논의하자 제안 취지는 좋으나 진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국회 상황이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개원식 일정 협의도 난항을 겪으면서 최장 지각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소액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 대포폰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죄 집단의 가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140명이나 돼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대출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입니다. 합법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꾸미고 특히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돈을 빌려준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화를 건 피해자들에게 대출 대신 고가의 휴대전화를 사라고 권했습니다.
직장이 없으시군요. 아니면 어디에 연체 정보가 있으시군요 하는 정보 들은 것 같고 아 선생님에 대해서 대출이 부결됐습니다라고 하고는 곧장 이제 휴대폰 깡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최대 25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사서 넘기면 40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휴대전화 3,767대를 넘겨받아 전화기와 유심을 작물업자와 범죄 조직에 되팔아 64억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유통된 유심들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리딩방 등 또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돼 약 339억 원의 재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넘긴 피해자들은 당장 급전은 빌렸지만 할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떠안았고 결국 피해자 2,700명 가운데 63%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다 이들의 범죄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1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140명은 범죄 집단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찰은 현금과 차량을 비롯한 범죄 수익 60억 원가량을 동결하고 거세 당국의 피의자들의 탈세 정황이 담긴 자료도 제공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을 오늘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 학설과 판례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일반적인 낙태와는 달리 무게 있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중태에 빠진 5살 아이가 닷새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은 관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고 당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이 벌어진 태권도장이 매매 전문 중개업체에 매물로 나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고 번호판까지 바꿔 달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차를 찾기 위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두리번거립니다. 주차된 차들을 살피다 흰색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휴대전화 조명으로 구석구석을 비춰보더니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아파트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차량 넉 대를 훔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강북권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해 문이 잠기지 않았으면 시동을 걸고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따로 훔친 번호판의 글자를 유성펜으로 위조해 훔친 차에 붙여 경찰 수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를 훔치러 갈 때는 CCTV에 얼굴이 잡히지 않도록 뒷걸음질로 승강기에 들어가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집 앞에서 경찰과 마주친 A씨는 다른 사람인 척하다 전속력으로 달아났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지난달 말 만기 출소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70대 여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밟고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인공관절 삽입 수술까지 받았는데 아파트 측 보험사는 주차 공간은 보행로가 아니라며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사이로 넘어진 여성이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바로 옆에는 녹색 액체가 바닥에 뿌려져 있습니다. 75살 A씨는 차를 타러 가려다 기름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밟고 넘어지면서 엉덩이 관절을 다쳤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인공 고관절 삽입술 등 수술을 2번이나 받아 이젠 걷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안 짚으면 힘이 없어서 못 걸어요.
조금 걸으면 여기 인공관절한 게 아파요. 사고가 난 주차장에는 여전히 기름이나 물로 보이는 액체가 곳곳에 깔려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발만 대도 미끄러질 듯이 아슬아슬합니다. 치료비 등으로 약 600만 원이 들자 A씨 가족은 아파트 측이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A씨가 넘어진 주차 공간은 차량이 세워져 있는 곳이지 일반적인 보행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보행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냉각수인지 기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에서는 이 주차 공간에는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에어컨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해당 보험 약관에는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A씨는 그저 억울하기만 합니다. 차를 탈 때 주차 칸 안으로 밟지 않으면 어떻게 차를 타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더 억울하고 또 그냥 혼자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딴 데 보다가 이건 것도 아니고. 전문가는 보험사가 약관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차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거라면 주차 공간도 보상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 그 용도에 따른 업무상 발생한 손해를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이 지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차량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인공 관절이 완전히 자리 잡는 데까지 1년 이상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고 민사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한 술집에서 2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이 싸움으로 20대 남성 1명이 깨진 유리에 다치는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싸움에 가담한 3명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다리 밑으로 추락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 20분쯤 인천 도화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인구의 젊은 사람들까지 도시로 빠져나가 갈수록 위축되는 지방 소도시를 살리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발길이 끊긴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건데 열차표 반값 할인을 포함한 각종 할인으로 생계를 찾겠다는 겁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 우는 소리 들은 지가 오래고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지방 소도시들. 경제 위축과 일자리 축소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활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4개 정부 부처 대표와 23개 지자체장이 서울역 로비에 모였습니다. 일단 관광객이라도 불러들여 도시의 활력을 찾아보자는 절박함으로 뭉쳤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7개도 22개 시군의 관심 지역인 익산까지 모두 23곳이 대상인데 해당 도시로 오가는 열차 운임료를 반값으로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10% 할인으로 왕복 열차표를 구매한 뒤 해당 관광지 방문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면 다음 달에 운임료의 40%를 할인 쿠폰 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철도관광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촘촘히 연결된 철도망을 따라 새로운 관광 인구가 유입되고 없었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 해당 도시에 도착하면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촌관광 투어 패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건데 택시나 렌터카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23개 도시 가운데 태백과 단양 등 12개 도시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관람, 체험, 숙박, 식음, 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최대 6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모처럼 마련된 활성화 계기에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이죠. 이번에 우리 4개 중앙부처 또 그리고 4개 공사들 그리고 23개 철도 지역 우리 지자체가 같이 해서 MOU를 했다는 거 요거는 그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제에 오시는 모든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준비도 좀 돼 있습니다. 이번에 망해사가 국가 명胜지로 지정이 되면서 저녁 노을이 굉장히 좋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1년에 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335만 8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849만 원, 광역 단위 자사고는 800만 원, 국제고는 63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율형 공립고는 85만 원, 일반 고교는 71만 원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18.7배 더 비쌌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사용할 렌터카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계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자차 보험에서 슈퍼, 완전 등의 용어가 면책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면서 소비자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A씨. 반납일에 차량 훼손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렌터카 계약 시 가입한 자차 보험 처리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뜬금없이 20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슈퍼 자차라고 하는 모든 그 보험이 다 되는 거에 덧붙여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이 같은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7월에서 9월 휴가철에 집중돼 있는데 이 중 35%가 사고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사고 시 업체 측이 수리비나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 등이 74%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에 대비해 차량 손해 면책 제도인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용어 때문에 면책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어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차보험 상품명에 슈퍼자차 또는 완전 자차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사고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기대와는 달리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용이 높은 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지역 렌터카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예약할 때 이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제주관광협회와 함께 피해 예방 활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일본이 사흘 일정으로 도쿄에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태평양에서 경제 군사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남태평양 16개국 지역 정상과 호주, 뉴질랜드 장관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은 사흘에 걸쳐 이들과 해양 안보 등을 논의하며 관계 강화에 나섭니다. 国際社会や地域情勢の変化を踏まえた議論を行い、従来の我が国と太平洋島諸国地域との間の絆に加えて協力関係を一層強化したいと。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솔로몬 제도와 바누아투 정상 등을 만나 대대적인 경제,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재작년 타이완과 단교한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며 이 지역의 거점화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 선언에는 중국을 겨냥해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태평양 도서국들에 3년 동안 600억 엔, 우리 돈 5,230여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 경비정을 무상으로 제공해 해상 안보 연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득하며 여론전도 이어갑니다.
この IAEA の継続的なこの関与の下で実施されますモニタリング、この結果の提供など、科学に基づく丁寧な説明を積み重ね、安心感を高めてまいりたいと考えます。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일본 기상청의 데이터를 태평양 도서국들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일본과 중국이 이 지역 도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 3개 이상을 외치며 결전지 파리로 출발했습니다. 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메달을 예감하는 수영 황금 세대도 출국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 양손에 트렁크와 활 가방을 들고 태극 궁사들이 출격합니다. 리우와 도쿄에서 4개씩 금메달을 걸었던 양궁은 파리에서도 주인공이 될 채비를 마쳤습니다. 바람이라든지 우천이 그 행운이 저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보다 또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과 경험, 파이팅까지 겸비한 남자 대표팀은 역대 최강으로 꼽히고 저희가 낼 수 있는 경기력을 발휘한다면은 최대 라이벌은 저희 스스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림픽 무대가 모두 처음인 여자팀 셋도 88 서울대회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금메달에 욕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맛을 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더라고요. 욕심을 조금 줄이고 파리 앵발리드 경기장을 본뜬 세트를 진천 선수촌에 꾸미고 감정 없이 10점을 쏴대는 로봇 궁사와 맞대결하면서 양궁은 완벽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화이팅하는 모습, 그리고 팀워크가 잘 맞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를 맞은 수영도 조심스럽게 메달 3개를 예감했습니다. 자유형 400m 김우민과 200m 황선우, 둘이 힘을 모아 나설 계영 800m까지 시상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올림픽 금메달이 소원 꿈이었어가지고 꼭 이뤄내보고 싶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제가 그 포디움에 꼭 들 수 있도록 자신 있습니다. 당찬 출사표를 던진 우리 선수들은 12년 만에 현지에 꾸려진 파리 사전 캠프에서 막판 담금질에 나섭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후반기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프로야구 KT가 키움을 누르고 3연승을 달리며 중위권 싸움에 불을 지폈습니다. KT 선발 벤자민은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는 장비 피치컴을 처음으로 차고 공을 던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승세의 KT 타선은 1회부터 키움 후라도를 두들겼습니다. 풀카운트 싸움 끝에 선두 타자 로하스가 2루타, 강백호는 공 11개 승부 끝에 볼넷을 골랐습니다. 하위 타선까지 맹타를 휘둘러 3명이 홈을 밟았고 후라도는 1회에만 공 35개를 던졌습니다. 벤자민은 미국 경험을 살려 KBO 처음으로 피치컴을 차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벤자민의 꽁꽁 막혔던 키움 타선은 경기 막판에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 듯했습니다. 1대4로 끌려가던 8회 김혜성과 송성문까지 중심 타선이 불을 뿜으며 1점 차까지 추격했지만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저희 팀은 원래 선발 투수들이 강한 팀인데 영표나 이제 많이들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 좋아지면은 팀 순위도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두산과 롯데 경기는 중반까지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됐지만 7이닝 동안 안타 1개만 내준 롯데 반지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롯데 타선은 7회 0의 균형을 깨고 석점을 뽑으며 분위기를 가져왔고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된 뒤에도 레이에스가 쐐기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잠실과 창원, 광주까지 3경기는 장맛비로 취소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던 남자 체조 국가대표 김한솔 선수가 출국을 이틀 앞두고 무릎 부상을 당해 파리행이 무산됐습니다. 김한솔은 어제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도마 훈련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십자인대 등의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조협회는 안마 기대주인 허웅을 대체 선수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 마루 종목 2연패를 달성하면서 기대를 모은 김한솔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3회 연속 올림픽 진출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지금 현재 충청과 경북 북부에 국지적인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북부 지역의 비구름은 1시간 전보다 무척 강해지면서 태안과 서산 등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 경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여전히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조금 전 경기 평택과 안성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했습니다. 자정부터는 강한 비가 내리는 그 밖에 경기와 서울,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밤 사이에는 저기압의 중심이 경기 북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시간당 최대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중부 지역에도 최대 시간당 6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 지역에 250mm 이상, 그 밖에 중부 지역은 150mm 이상, 그리고 남부 지방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 지역에는 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어 큰일입니다. 충청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는 오늘 밤 8시를 발효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긴급 문자와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요. 침수에 대비해서 하천이나 지하차도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구와 우수관 점검도 미리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밤사이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